오늘은 가자 지구의 참혹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모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참혹한 이야기들, 여러분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참상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직접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즉 그 현실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가자 지구 주민들입니다. 그럼 가자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끔찍한 삶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보십시오. 빈곤을 보십시오. 끔찍한 굶주림을 보십시오. 각타를 보십시오. 오, 그 비참함이여. 그리고 저 낭비를 보십시오. 이건 제가 만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방위군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가자지구 사람들이 아랍어 피드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이것들은 외부 세계가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고 설령 봐도 개의치 않는 이미지들입니다. 방금 본 것과 달리 해외에선 다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언론은 매일 최대 600대의 구호 트럭, 이 가자지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계산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를 위해 하루 약 120대 트럭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의 거의 5배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트럭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물품과 기타 제품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비량보다 더 많은 식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은 잠시도 멈추지 않지만 만약 이게 기근이라면 왜 이전에 우리가 봤던 참혹한 상황의 사람들과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지 묻지 않습니다. 이게 포위라면 왜 그들이 쇼핑몰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만약 이게 파괴라면 왜 그들이 마치 유흥가처럼 보이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자지구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구의 워크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선전이 정하는 대로 진실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댓글에서 그리고 이 쇼 자체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는 이슬람 파시스트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무지한 그로이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대신 그들의 뒤떨어진 머릿속에 있는 것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미덕 과시용 유럽의 사랑의 배, 즉 성적 학대와 괴롭힘 논란의 선단이 가자지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음식을 가져오려고요? 가자지구에 있는 그 음식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활동가, 인플루언서, 자칭 구세주들을 태운 또 다른 배가 사람들을 구하겠다며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하러 간 사람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활동가들의 모금 영상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중동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부 비행과 혼란에 대한 고발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스캔들을 달고 다니는 선단이야말로 도덕적 사명을 말해준다는 듯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오는 겁니까? 약을 가져오려고요? 아니면 틱톡에 올릴 상징적인 제스처를 촬영하려고요? 아마도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조회수를 올리려는 거겠죠? 아니면 가자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 염소를 데려오는 걸까요? 누가 알겠어요? 만약 기아가 진짜 문제라면 정말로 굶주림이 있는 곳이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향하는 선단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죠. 90년대 투치족 집단 학살이나 10여 년 전 이라크 야지디족처럼요.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아이시스에게 납치된 야지디 소녀들이 10년 넘게 팔리고 또 팔리는 노예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의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소녀들은 아직도 가자지구에서 감금되고 학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나 콩고, 남수단, 나이지리아 북부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런 일들이 모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 전 세계가 마치 속삭임처럼 무심히 지나치는 동안 전체 인구가 몰살당한 곳들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선단도 가지 않았고 바이럴 캠페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씩 죽어가는 아프리카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유럽 청년들도 없었습니다. 팝 아티스트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우리가 세상이다 라고 노래하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런 비극들은 클릭수를 못 만드니까요. 그런 일들은 트렌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에 맞서는 타락한 감정적 스릴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분노는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고통이 심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쉬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왜 그렇죠? 분명히 굶주림 때문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도했듯이 남편이 테러리스트였고 그가 죽임을 당한 뒤 그의 옛 동료들이 먹을 것을 받는 대가로 당신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가자지구 여성이라면 모를까 말이죠. 아마도 서구 젊은이들이 지루한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유럽 수도의 거리를 걷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를 왜곡하는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이시나요? 저는 그런 자칭 활동가 중 최고에게 배웠지만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샜네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들이 피해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더 사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유럽인들이 가장 즐겨했던 유대인 학대와 박해는 이제 세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행이 다시 빠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그들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학대를 시온주의자에 대한 것이라고 포장하거나 우리를 지오스라고 부르면서도 도덕적 분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단 학살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정말 집단 학살이었다면 이 지역 지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우리 700만 명, 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이란에서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아랍인들에게 해온 모든 일을 본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해온 모든 일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자제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의 적들은 공격을 준비할 2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파괴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에서 바다까지라는 구호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훨씬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었으며 워싱턴 DC만한 영토를 차지한 데 그치지 않는 훨씬 더 큰 식민 점령 세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공격을 알고 협력하며 축하했습니다. 전쟁은 비극적이지만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자 지하에 구축한 시스템, 터널, 무기, 수십 년간의 준비,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공격하고 어쩌면 우리의 몰락을 가져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민간인들을 직접적인 공격의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가자지구 파괴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것을 압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그 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가자 주민들이 자행한 테러를 영웅적으로 저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참, 윌리엄 월리스라도 된 듯한 그 용감한 마음씨시네요. 하마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아이들을 노렸으며 우리는 그 위협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레바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가치가 보호하는 모든 부분을 악용하고 있죠. 학교, 의료시설과 차량, 언론인들까지. 그 행위가 전쟁 범죄인데도 그들은 자주 우리에게 그 법을 들이밉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레바논 남부의 민간 의류 매장 아래 지하 25m에 위치한 헤즈볼라의 터널입니다. 이곳은 헤즈볼라의 지휘 벙커입니다. 헤즈볼라는 이곳을 이용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상대로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경을 따라 헤즈볼라의 전쟁 기계를 해체하고 이스라엘 가족들을 로켓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급습과 북쪽의 또 다른 10월 7일 사태 방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평화를 원하지만 휴전이 헤즈볼라가 다시 무장하는 위장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로 큰 피해가 났지만 그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 자신보다 그들의 민간인에 대해 더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 위선자들 중 누구도 정말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유대인을 공격하고 비난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게 바로 조회수와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되는 거죠. 당신이 미디어 사이클과 뉴스피드를 통제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깐만요. 미디어를 통제한다고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돈을 번다고요? 그런 말 어디서 들어봤죠?
그게 바로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씌우는 혐의 아닌가요? 전 세계에 1,5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모두를요? 그게 바로 당신 같은 근친혼 고임들과 염소와 놀아나는 아동 학대자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잖아요.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아랍인들이 보여주는 현실과 이야기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 오는 겁니까? 셰리 오즈는 이스라엘 출신 연구자이자 작가로 가자 지구에 대해 떠도는 주장들에 대해 진지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해온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가자 집단 학살 주장이라는 기사에서 가자 집단 학살 주장을 실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집단 학살과 비교합니다. 이것을 르완다, 아르메니아,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녀는 분노를 연기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녀는 선전이 아니라 사실을 평가합니다. 그녀는 기사에서 중요한 점을 언급합니다. 셰리 씨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네, 가자 지구의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네, 민간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네, 그 트라우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셰리 씨는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소셜미디어에서 쓰이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 용어가 적용되려면 국가, 민족, 인종, 종교 집단 파괴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파괴나 추방, 그리고 비극의 규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셰리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히 가자 지구를 다른 사건 데이터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르완다에서는 100일 만에 투치족 인구의 70%가 학살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는 유럽 유대인의 3분의 2가 학살당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됐습니다. 나미비아에서는 전체 부족들이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야지디 집단 학살조차도 비율상 사망률은 낮았지만 체계적인 살인, 집단 강간, 강제 개종, 그리고 그 집단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숫자는 이런 양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규모나 비율, 인구 통계적 영향 면에서조차도 전혀 근접하지 않습니다. 셰리도 타이밍을 살펴봅니다. 진짜 집단 학살은 르완다와 야지디족처럼 즉시 인정되거나 홀로코스트와 아르메니아처럼 수십 년간의 조사를 거쳐 인정됩니다. 셰리는 가자가 논쟁 중인 증거와 숫자, 진행 중인 법적 절차 한가운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아직 수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유엔이 제시한 집단 학살 5가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살해, 심각한 피해, 파괴적인 환경 조성, 출산 방해, 그리고 아동 강제 이주입니다. 공인된 집단 학살은 여러 기준을 충족하고 명확한 의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자 지구에서 살해와 피해가 시가전의 맥락에서 발생했다고 보여줍니다. 다른 기준들은 논란이 있고 증거는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법적 요점을 지적합니다. 동일한 증거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하면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학살 의도를 추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의견이 아니라 법적 판례이며 정치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셰리 교수는 간단한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고발은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그 고발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슬로건, 거리 시위는 법적 판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지하다면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의도에 맞게 비난을 조작하거나 상황을 조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셰리처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뤘을 겁니다. 오늘날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면 선택적인 분노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용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무기처럼 사용되는 방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의제와 미리 정해진 이야기에 맞추기 위한 상황 조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미리 정해진 이야기인지 궁금하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10월 7일에 공격을 받았고 10월 8일에는 이스라엘이 대응하기도 전에 이미 미국과 유럽 각국의 수도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그때부터 우리를 집단 학살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50만 명이 넘는 시리아인이 희생됐을 때 이 많은 목소리와 정부, 기관, 활동가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희생자들 중 거의 10만 명, 이 시리아에 살던 아랍 난민들이었다는 추정이 나왔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비상회의도 없었고 전 세계적인 행진도 없었으며 선단도 없었고 집단 학살이라는 비난도 없었으며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악 행위에는 외면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관련되면 갑자기 도덕적 분노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일관성 없는 도덕적 기준과 선택적인 도덕적 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선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파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도, 인권도, 평화도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강에서 바다까지 시온주의 국가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 담론이 오염돼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왜곡하고 복잡한 전쟁을 거짓된 집단 학살 혐의로 바꿈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이 사실과 상관없이 악당으로 묘사되는 도덕적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공격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충격을 표하는 유럽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충격은 인위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훈계해온 바로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PLO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토에서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올 거라고 했죠.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양보들은 우리가 평화를 제안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악용당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의도도요. 처음에는 테러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자살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켓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항상 아랍인들의 행동을 변명하고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원래 계획보다 더 일찍 공격을 시작하면서 가속화된 더 큰 계획, 이 모든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것은 눈에 보였습니다. 지하 인프라의 건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 그리고 계속되는 캠페인까지 모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폭력을 저지르는 이 단체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자제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양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양보하면 평화가 마법처럼 찾아올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정부들이 달래기에 급급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 나라 거리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군중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은 타협을 요구하지도 않고 공존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오직 이스라엘의 소멸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려 할 때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폭력, 거부, 그리고 타협의 부담이 오직 이스라엘 국가에만 지워진다는 주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모든 것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혐오의 투영입니다. 유럽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종교, 한때 유럽을 하나로 묶었던 문화적 기반,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적대감이 쉽게 드러나 우리에게 퍼지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언제나, 특히 지금은 유럽이 더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는 신앙에 뿌리를 둔 민족이고 역사에 뿌리를 둔 민족이며 국가 정체성에 뿌리를 둔 민족이고 여전히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믿는 민족입니다. 그들, 즉 유럽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것에 대해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지배한 공허함을 정당화하려 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 신앙,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단순히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 의미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 그런 뿌리 내린 정체성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 한 나라가 여전히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우리를 박해하고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시야와 연결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를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서구 사회의 정체성 위기는 그저 수면 아래 잠잠히 가라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위기는 공격적으로 그리고 종종 비이성적으로 표출됩니다. 워크 좌파는 자신들의 나라와 유산, 문화 기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외부로 돌립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불만을 편리한 외부 대상으로 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 희생이나 진정한 이해, 책임이 필요 없는 어떤 허구의 대의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들 사회의 문제 해결은 회피하면서 의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의 명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배출구가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안에서 직면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된 증오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대의 워크 좌파 일부와 유럽 및 그 밖의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적 우파 요소들 사이에서 이상하고 불편한 공생관계가 뒤엉킨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르게 생각하던 두 집단이 이스라엘 문제에서는 갑자기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동기는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지만 감정적으로는 같은 보상을 얻습니다. 비난하고 탓하고 반대 집회를 열기에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대상이죠. 이런 수렴은 단순히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집단적 유대인으로 묘사되어 국가 전체가 보편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살아남고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연속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양측이 모두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를 드러냅니다. 한쪽은 잃어버린 문화 중심지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른 한쪽은 통제할 수 없는 변화하는 세상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각성 좌파와 극우 모두에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불안감을 투영하는 스크린이 됩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그곳의 상황은 잠재적인 합의와 전면전 사이에 계속 끼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분리할 수 있는 합의입니다. 분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이유는 이전 방송에서 말했듯 우리가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드러난 게 적을수록 적의 행동을 더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해체 요구를 철회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면전은 세계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란에 대한 장기 봉쇄로 이는 이란을 약화시키려는 창의적 중간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자 지구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가자 지구도 이런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데 하마스가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거의 없는 듯이 존재하는, 여전히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덜 위협적인 존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바논 측면도 있습니다. 이 중간 상황은 헤즈볼라가 끊임없이 위반하고 있는 명목상의 휴전 상태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현재 가상의 평화 구상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헤즈볼라에 가하는 압박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치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목요일 녹화 시점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혹은 주말 동안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 관련해 화요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현 휴전이 2025년 10월 10일 발효된 후 200일째였습니다. 이 기간 내내 이스라엘은 주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지켜왔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구호 물자가 가자지구로 들어가고 있지만 무기는 반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마스는 합의와 달리 무기 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약 600대의 구호 트럭, 이 가자지구에 들어가 실제 필요량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이 식량과 물품들은 하마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것을 현지 주민들에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통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마스가 전투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며 몇 달간의 포위 속에서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초점이 여전히 이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이 점을 가자지구 주민들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한 선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요일 이른 아침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선박들과 선단을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실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입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 국가는 해상 봉쇄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장악 과정에서 선단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해군 특수부대가 항로를 변경하라고 요청하며 가자로 항해하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말하는 영상들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가자지구에 지원을 보내고 싶다면 이스라엘의 아시도드 항구를 통한 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승선 작전 중 촬영된 영상을 게시했는데 그 영상에는 선단 활동가들이 가져온 일부 물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선박 안에서 발견된 물품과 소지품 중에는 약물, 피임약, 그리고 기타 피임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러브보트였군요. 하마스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선단을 납포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이 뭘 기대했는지 궁금하네요. 그 전에 수요일에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하마스와 추가적인 국제단체들이 조직한 선단 모금 캠페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선박 구입을 위한 모금이라는 겉모습 뒤에서 주최자들이 불법적인 방법과 투명성 부족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캠페인에 참여한 활동가들과 고위 인사들이 자금 세탁과 부패에 연루된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튀니지와 다른 국가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습니다. 와, 정말 놀랄 일도 아니죠. 이 제재는 이스라엘 안보당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하마스 테러 조직과 가자지구의 안보 안정을 해치려는 시도에 맞서 벌이고 있는 광범위한 경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이 선단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승인된 경로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한 UN 결의안 2803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바논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번 주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에서 구급차와 의료 장비를 체계적으로 이용해 테러 활동을 숨기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테러 조직은 의료 차량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악용해 테러범과 테러 무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록된 사례에서 테러범들이 시신 가방에 숨겨진 채 구급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테러범들의 신원을 숨긴 채 서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구급차 사용을 늘렸습니다. 추가 영상에서는 IDF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테러범들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한 지역으로 달아나 숨어 있다가 구급차가 도착하면 시신 가방에 누운 채 들것에 실려 아무런 부상 없이 차량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자지구에서와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집중할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구급차를 공격했다는 점일 뿐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서처럼 헤즈볼라가 전선 전체를 민간 지역 곳곳에 군사 인프라를 촘촘히 박아넣은 조밀한 네트워크로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돈 사르가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 무기 관련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난두레넨데 무기 관련은 초기했으며 비돈 식량들을 들고 이동. 외무주 장관에 따르면 이 위협에 대해 레바논 정부는 의미 있는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그들과 협상 중이었습니다. 외무장관은 레바논이 취한 제한적인 조치조차도 개방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군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민간 지역, 학교와 다른 민감한 장소들 안에까지 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도 우리 국경을 따라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며 헤즈볼라가 갈릴리 침공을 위해 계획한 터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도시들의 대전차 미사일과 발사대뿐만 아니라 숙소와 물탱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 제거를 포함한 대규모 작전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로 침투하려고 계획했던 2개의 터널을 발견했으며 이 터널들은 총 길이 2km, 깊이 25m에 달했습니다. 한 보안 관계자는 이것이 남부 레바논에서 발견된 가장 큰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터널들은 폭파되어 그 충격이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이는 앞으로 북부에서의 어떤 합의도 레바논이 그 합의를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 협상은 이론적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더 안정적인 미래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바논은 자국의 주권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어린아이도요. 이번 주 레바논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스라엘 국방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하이 아드리 중령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레바논의 한 고등학생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아비하이 아드리 중령은 레바논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학생은 학교 지하실이 헤즈볼라 무기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인스타그램 메시지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그 학생은 라틴 문자로 아비하이 아드리 중령에게 학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 학생은 그 기관 내부에 미사일 저장고와 무기가 들어있는 지하 대피소를 포함해 헤즈볼라 무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학생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뿐이며 이 일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헤즈볼라는 당연히 이 주장을 일축했고 학생이 준비되지 않은 시험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학교를 폭파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헤즈볼라 테러 단체와 한 젊은 레바논 소년 중에서 저는 그 소년을 더 믿겠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듯이 아이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온다고 하죠. 또는 성경 시편 8편 2절에서 말하듯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주께서 힘을 세우셨나이다.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JNS TV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스트레이트업에서 만나요.